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침체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는 주택을 짓지 않으려 하고 그 여파로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KDI에서는 올해 주택건설의 위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년은 0.4에서 0.5%포인트 하락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제가 건설과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에 집다운 집을 공급해달라는 수요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기획하고 대단지 아파트들은 특정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분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몸집은 커졌고 주택 공급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 겁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경제 정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의 동행자 오승훈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승훈입니다. 예, 처음 인사드리죠. 한번 네. 소감이라도 발표하시죠. 저는 이 역시나 박정호가 한나라씩 이렇게 검토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치 세계 여행을 가는 것처럼 예. 이 시간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참 아무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 예. 저도 오승훈 아나운서님하고 한나라 살펴볼 거 생각하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PD 수첩 잘 보고 있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요즘에 세계인들이 아마 평화를 기원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꼽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우크라이나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전쟁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난해였죠. 2022년 2월 24일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러시아가 공습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벌써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예,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 이런 기사가 1년 3개월 내내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은 댁에서 식용유 가격 최근 많이 오른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식용유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콩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들여와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 연쇄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식용유 가격까지 오른 건데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해바라기 유 이거를 공급하는데 전체 물량의 40%를 이 나라에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 유를 주로 먹는 서아시아,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가 예. 식용유로 해바라기 유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식용유, 콩으로 만든 거나 옥수수로 만든 걸 다른 나라에서 조달받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콩으로 만든 식용유, 옥수수로 만드는 식용유를 구하기가 또 연쇄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파장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다른 해바라기로 기름을 먹던 사람들이 예. 다른 기름을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기름, 콩이라든지 이런 원료들 값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억만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전쟁으로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영향이 많이 미쳤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러시아에 있는. 예, 맞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었던 현대차 그 공장하고 네. 그다음에 협력업체 공장들이 지금 사실 놓고 나온 상태거든요. 일각의 풍문에 의하면 뭐 현대차 관계자들이 우리 언젠가 전쟁 끝나면 돌아올 거니 잘 맡아 두셨다가 우리에게 돌려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형태로 뭔가 계약 같은 걸 이루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간다고 돌려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장 같은 거 안 돌리면 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한동안. 보니 이 협력사들도 다 흩어지게 되고 다시 아마 재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농업이 이 정도로 전 세계 한 뭐 해바라기만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 씨만 40% 이렇게 육박한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굉장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전 저는 기사를 보니까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 농업은 또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세계 식량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특히 세계 식량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도 송경제에서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석유랑 예. 먹거리 이 두 가지가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은 제가 머릿속으로 얼핏 떠올리는 국가들만 해도 벌써 50개국이 넘어요. 의외로 산유국이 많아요. 네. 네. 아무 나라나 하나 대보세요. 중동 국가들 대부분 산유국이 있고 산유국 아닌 것 같은 아무 나라나 하나만. 아무 나라 네. 산유국 아닌 것 같은 네. 나라요? 멕시코. 멕시코도 산유국입니다. 아,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산유국 아닌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던 많던 기름을 캐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기름을 캐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떠냐? 그 기름을 캐는 목적이 수출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외국에 수출을 해서 그걸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야지가 기본적인 로직인데 네. 그런데 식량, 특히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네.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곡물은 메이저 곡물이라고 하는 콩, 옥수수, 쌀, 밀 같은 경우는 4개 그 국가가 전 세계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80%가 넘어요. 그런데 이 4개 국가들이 대부분 곡물을 생산하는 목적은 예. 내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때 전쟁할 때가 아닌데요. 예. 이상기후 현상으로 밀 가격이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도 먼저 뭘 했냐면 우리 밀 수출 안 합니다 해서 밀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인도가 뭘 선언했었냐면 작년이죠. 예. 우리 밀 수출 안 합니다 선언을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이들 국가들이 먼저 이렇게 밀을 재배했던 목적은 내수인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먼저 챙겨 놓고 네. 그동안 남았던 것을 외국에 수출했던 건데 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는 거냐?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데 수출을 목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내수보다는 수출에 맞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나라. 네. 전체 그 자신들이 생산한 주요 작물들 중에서 네. 내수에 소비하는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나머지가 전량 거의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인데 예.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외신을 하나 봤는데 네. 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밀이라든가 또 해바라기유. 이 해바라기유는 반찬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식용유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밀하고 해바라기유를 거의 전량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인데요. 특히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는 밀의 거의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현재 평균 매 36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농사를 못한다는 건 전 세계적인 농사에 이렇게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접 수입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생산량이 주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좀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수입을 못하면 우크라이나 생산 자체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 나라로서는 가난한 나라들로서는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가격도 뛰었는데 네. 국제 정세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터키는 그래도 환율이 좀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되는데 네. 이집트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국가들의 환율이 엄청 뛴 거예요. 이 환율이 이렇게 엄청 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중 내륙 국가라고 해서 바다를 직접 접하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를 거쳐야지만 교역이 가능한 나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곡물이 주로 수출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프리카와 중동은요. 이 흑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흑해를 지나서 거길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가 그다음에 터키를 경유해서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수출이 돼가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 환율이 또 이렇게 뒤숭숭하다 보니 이 경유지에서 다시 가격이 또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달러로 대부분 결제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또 뛰다 보니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도 불안전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또 한 번 불안해지고 다시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의 또 뭐 물류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같이 뛰다 보니 실제 그 내륙 국가가 손에 쥐는 그 밀이라는 건 이 표현이 더 적합하죠. 손에 못 쥐는 밀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많이 오른 편이죠. 네. 아까 그 4개국이 세계 농산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개국이 어느 나라들인가요? 중국, 미국,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이 정도를 그 곡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5개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이 4개 국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왜 그렇게 발달을 한 거죠? 네. 원래는 가장 비옥한 흑토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원래 농업의 생산 방식은요.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인 분들에게는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전 근대적인 방식이에요.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주체가 그냥 우리 같은 농가들, 농업 법인이 아니라요. 영세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농기구 역시도 현대화된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량이 얼마나 좋은지도 말씀드리면 미국이 통산적으로 생산량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단위 면적당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거는 110에서 115로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더 큰 엄청난 트랙터가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뭐 항공 기름 뿌리고 맞아요.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영세하게 그 어떻게 보면 소작 같은 그런 형태로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그렇게 더 좋다는 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체르노젬이라는 흑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흑토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식질이 많이 들어서 검은색 또는 검은 갈색의 기름진 토양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옆에 우크라이나 지방이 유명하다. 맞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 흑토가 형성된 이유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날씨 때문에 뭐랄까요, 높이 자라는 식물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잠깐 자라는 잡목들, 풀들이 주로 자랍니다. 그런 거는 1년생이잖아요. 주로. 맞아요. 그런데 바람도 잘 안 불고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계절적 시점에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물이 좀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럼 물이 부족하면 농사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물이 부족한 게 일단 흑토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죽어서 썩어지는 그 풀의 유기물들이 물로 다 씻겨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쌓이는 거군요. 땅에. 계속 쌓인 거예요. 그게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진짜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토양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단점이 물이 부족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농업이 전쟁이 끝나고도 2, 3년 이상은 재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수로 확보입니다.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물이 부족한 국가로서 관계 수로를 여러 군데 확보했던 그 노력들을 완전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땅도 필요하지만 물이 무엇보다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위적으로 구축했던 관계 수로가 다 황폐지다 보니까 네. 앞으로 원상복구하는데 1, 2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봐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업이 전쟁 끝나고도 쉽게 복원이 안 된다 보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가면 이 흑토지대 때문에 농사를 엄청 잘 짓고 네. 흔히 말해서 비료 안 줘도 되는 거냐? 뭐 씨만 뿌리면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토양이 양질의 토양을 가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경작하면 당연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겠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업인들도 결국 비료를 뿌리는데요. 그 비료를 주로 어디서 조달받았느냐? 러시아에서 조달받아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도 농사 짓는 걸 나르고 트랙터 같은 거 운영하려면 또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예. 경유를 주로 얻었는데 그 경유도 주로 원래 어디에서 많이 얻어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 서방 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바로 풀까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기자가 아니고요. 아나운서님. 아, 예,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 바로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료라든가 경유도 네. 그동안의 밸류체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로 얻어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농업으로 인한 전 세계 식량 문제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튀니지나 레바논 이런 지역도 우크라이나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들인데 레바논 같은 경우 지금 물가 상승률이 400%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예. 튀니지 같은 경우도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네. 튀니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경이 느슨해진 지역이 튀니지예요. 튀니지는 이번 월드컵 때도 많은 분들이 아실 나라가 돼버렸는데 예. 튀니지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유럽 본토 어딘가에서 일하고 정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튀니지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 예. 국경을 일부러 느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미립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거예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가라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 본토에 가면 네 사촌 형이나 누군가 다 있으니 예. 가면 먹고 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유럽에서 잘 받아주지가 않으니까 슬쩍 열어주고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 건데 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각 지역에서 유럽으로 미립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나라가 튀니지가 됐고요. 예. 그래서 튀니지 앞바다를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게 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모든 세계 경제의 흐름들이 궁극적으로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바로 우크라이나 농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네. 튀니지는 국경을 열고 여기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는 36초당 한 명씩 사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짧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떤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했었나요?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1% 미만이나 1% 내외로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뭘 수급받지는 않았어요. 네. 대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사료용 곡물하고 옥수수 이런 것들을 대거 수입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농업이 생산량이 줄고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고요. 아, 말씀하시는 게 기자님 같으시니까 제가 자꾸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저는 예. 얘기를 넋놓고 듣고 있었는데 퀴즈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요.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바다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도 힌트 좀 드리면요. 네. 앞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러시아가 최근 방해했다는 소식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영어로 블랙시, 검은 바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힌트가 아니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요. 검은 바다를 한자어로 하면은 예, 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날 무렵 발표할 거니까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그냥 넋을 놓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같이 진행을 좀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닙니다. 질문 좀 더 해주세요. 저는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넋 놓고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주 어려운 일, 또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억울한 상황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했으면 1일 임금의 150%를 추가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무 시간과 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매해서 마음이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근로자의 날에도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궁금증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장내석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시간의 개념 이거부터 알아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부터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먼저 실근로시간하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하고 회사가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몇 시간을 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연장 근로를 2시간 했어요. 그러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는 거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요. 일부 회사에서는 이제 고정 OT라고 해서 한 달에 몇 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10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1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해도 추가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정 OT 제도는 그러니까 교대 근로처럼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있다면 그럼 소정 근로 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성인 근로자라면 하루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이고요. 그렇죠.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일주에 35시간으로 조금 짧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성인 근로자는 아시다시피 일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요. 이걸 월로 환산하면 또 52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2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일주에 5시간까지만 가능해서 연장 근로를 합해도 일주에 4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보다 소정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에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예. 주휴일이라든지 연차 휴가, 퇴직금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시에 혹시 내가 초당 근로시간자는 아닌지 소정 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휴일은 뭔가요? 주휴일은 일주일에 이제 만근을 하면은 예. 일주일에 유급 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아, 그게 주휴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약자라든가 성인 이런 걸 구분도 해놓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많았잖아요. 왜 갑자기 근로시간을 개편하라고 한 거죠? 네, 그 뭐 주 69시간이다 언론에 많이 나오죠. 예. 이게 이런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8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한마디로 일주 단위의 연장근로 한도를 최대 1년 단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일주 단위, 1개월 단위로는 더 많은 시간을 몰아서 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위가 이제 분기, 반기, 1년으로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한도 총량은 비례해서 줄어들긴 하지만 몰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현재 이제 1년에 1915시간으로 OECD 5등입니다. 5등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높죠. 근데 2011년에는 OECD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2136시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12년 동안 220시간이 줄어든 거니까 큰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으로 그동안 만들어지긴 했으나 오히려 안 지키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특히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남다른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임산부 근로자는 일단 그 임부와 산부로 나뉘는데요. 임부는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말하고요. 산부의 경우에는 출산을 했지만 아직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부를 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임부와 산부 모두 야간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요. 본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노동부 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장 근로는 산부의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임부는 아예 연장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왜 임부는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 연장 근로는 아예 시키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리해서 일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대부분은 무리한 경우가 많지만 무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예. 일요일에 휴일인데 있어요. 근데 임부인 직원이 행사 담당자인 거예요. 예. 근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기 휴가를 갔다가 일요일에 행사에 참석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육체적으로 아무리 임산부라도 막 큰 부담이 되진 않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인데 24시간 뭐 감자탕집에서 일을 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녁 6시에 출근해서 11시, 밤 11시까지 근무한다면 뭐 야간 근무로 1시간 하지만 크게 부담되진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이지만 임신한 근로자도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 휴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다음에 연장 근로 하면 통상적으로 통상 임금보다 더 받잖아요. 아까 네. 15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원래 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는 출근하고 바로 일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뭐 준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업무 또 정리하고 또 퇴근해야 되는데 그 앞뒤에 약간 이런 시간도 연장 근무에 포함됩니까? 네. 그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단 1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데요.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체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기 출근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 어떤 회사에 8시부터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분이 계셨는데요. 예. 매일 7시, 그러니까 1시간을 먼저 출근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유를 봤더니 아침에 아드님이 일찍 출근을 하는데 아들 차를 타고 오면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어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출근을 일찍 하신 거고 실제 오셔서 청소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8시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업무 정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6시가 퇴근 시간이니까 사장님이 정확히 6시까지 일하고 그 후에 컴퓨터를 끄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6시까지 딱 일하고 컴퓨터 끄고 서류 정리하고 퇴근 준비하고 이러니까 실제 퇴근은 6시 10분에서 20분이 된 거죠. 예. 매일 연장 근로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만큼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으니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예. 사장님이 아니 10분이 무슨 연장 근로입니까 하면서 어이없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사장님 그러면은 매일 1,000원씩 임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주라고 했죠.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1,000원도 엄연한 돈이듯이 10분이나 1분도 엄연한 근로시간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 들어왔는데요. 9099님, 5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일했는데요. 1일 금액에 150% 적용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 5인 미만은 이제 근로기준법 중에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고 휴일이기 때문에 150% 적용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연장 근로 했다는 거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까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10분이든 1분이든 연장 근무는 당연히 연장 근무니까요. 네. 그런데 연장 근무를 결국 인정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큰 회사들은 뭐 출입 카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뭐 사무실 출입 기록도 사무실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되는데요. 그 시간이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을 뭐 사무실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저녁 늦게 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이 끝나고 좀 쉬다가 늦게 퇴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연장근로 승인제라는 것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자기 상관인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 승인을 받지 않은 시간은 사무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시간 야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이거는 2시간이면 하는 거지 하면서 2시간만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컴퓨터 로그인 시간이라든지 뭐 이메일, 카카오톡 같이 업무 보고 내역을 받은 그런 것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야근했다는 승인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상당히 인정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뭐 근태기록 어플도 많아서 근로시간 입증이 상당히 쉬워졌는데 예.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어떤 수행기사 하시는 이제 운전기사 분이셨는데 매일 근무 일지를 이렇게 노트에 적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2년치를 제출을 했는데 회사는 그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 근무 일지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법이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 옛날에 출장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출장 많은 저 같은 뭐 아니면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출장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출장 시간에 근무 시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출장도 이제 근로를 하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 다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우리가 근로 시간으로 안 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출장도 출퇴근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제외되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서울 근무하는 사람이 자, 성남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서울에서 성남은 출근이 가능한 거리니까 성남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서울에 근무하는데 부산에서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예. 오전에 KTX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은 부산에 도착한 시간부터니까 오전에는 뭐 반차를 쓴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출장 규정 등에다가 주로 가는 출장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디부터 이동 시간을 인정해 줄 건지를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미니 문자 메시지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경수 님께서 2시간마다 쉬고 예전에 일을 하는 그런 쉬는 시간을 줬나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최근은 40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40분 점심시간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건 법으로 안 걸리냐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법적으로 뭐 점심시간을 뭐 30분 이상 또는 뭐 1시간 이상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만 돼 있기 때문에 40분도 30분을 넘으니까 문제는 안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밥을 40분보다 더 적게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 40분을 먹은 걸로 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실제에 맞게 그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 공무원은 왜 이런 기준에서 예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무원의 법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근로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요즘도 하시는 업무 중에서도 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다툼이 제일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선진화되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 회사에서 예. 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요새 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근로시간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의를 할 때 임금을 매년 뭐 10% 20%씩 올려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럼 예. 시간 보상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간 보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장내석 노무사님이 오늘 궁금증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입니다. 언젠가 가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청년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와서 힘들게 일하는 애환들을 담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퀴즈 정답은 흑해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9701님 8929님 그 다음에 3816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